생명을 잃는 코드 패러독스. 생명을 잃는 코드 패러독스. 안드레아스 바그너, 치리대학교 진화생물학 환경학 연구소 교수이자 미국 뉴멕시코 산타페 연구소 외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예일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의 논문은 생물학 분야의 최고 논문상인 JS 니콜라스 어워드를 받았다. 유전자에서 복잡한 분자 네트워크에 이르는 생물 시스템의 진화를 주 연구 분야로 하여 100편 이상의 과학 논문과 생명체계의 굳건함과 진화성, 그리고 생명체계의 혁신에 관한 포괄적인 이론을 제시한 진화론적인 혁신의 기원 등 여러 가지 책, 패러독스와 2010년에 과학 분야의 최고의 저서로 선정이 되었다. 이베트 고등학교 미국 과학연구 교수, 생물학 교수단 교수로 선출된 바 있고, BMC 진화생물학 등 여러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상우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형외과를 졸업하고 저널리스트, 진화론적인 바탕의 생물학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겠군요. 생명을 잃는 코드 패러독스. 과학은 궁극적으로 자연의 신비를 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자신이 결국은 우리가 풀고자 하는 자연의 신비의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프랑크. 생명세계에는 매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비행 경로를 학습하고 공유하는 호흡할 때 침입자가 나타나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폭발을 자살하는 악요 수류탄, 개미, 숙주식물의 뿌리에 침투하는 기술을 가진 기생식물, 엉덩이 팔자춤으로 동료에게 꽃과 이치를 알려주는 꿀벌, 또 다른 동굴로 이사하기 위해서 동굴 탐색 개미들을 파견하고 집단 의사결정하는 알비 페니스 개미 등등. 파노라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 동료 세포의 명령에 따라서 자살한 자살세포, 유기체들 간의 섹스 없이 유전자 교환, 팽창하라는 명령을 전달해서 눈의 수정체를 탄생시키는 태아의 신경관 세포, 수천 마리의 동료가 모여야 비로소 전염병을 옮기기 시작하는 박테리아 등 생명의 세계에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대한 이야기들이 숨어있다. 자연에는 협력과 이용, 번영과 기하, 위험과 안전, 삶과 죽음의 스토리들로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자연이 인간 지식으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의미의 세계이자 이런 의미가 무수하게 교환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임을 말해준다. 생명현상에는 마트리오시카 인형처럼 겹겹이 쌓인 중층 구조의 복잡한 과정들이 숨어 있다. 아인슈타인 말처럼 우리는 아직 자연이 보여준 모습의 10만 분의 1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숨겨진 의미의 세계에 나아가서 자연의 진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저자 안드레아스 바그너는 자연과 세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하나를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패러독스의 인식이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패러독스로 가득 차 있으며 패러독스를 기초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본성과 후천성, 물질과 정신, 부분의 전체, 우연과 필연, 창조와 파괴 등의 역설적인 긴장이 생명론과 자연을 창조하는 근본 요인이며 우리는 이런 패러독스를 인식함으로써만 세계를 더 넓은 시각으로 조망할 수 있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부분과 전체 등의 개념은 겉으로는 상반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이 둘은 자연스레 분리된다. 그런 의의 둘 중 하나가 더 근본적이거나 더 우위에 있다거나, 하지만 인간론적인 세계관에 깃들어진 전형적인 인간 중심의 이것은 사고다. 생명현상에서는 자아와 타자, 부분과 전체의 안전과 위험, 우연과 필연 등이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수렴된다. 상반된 두 개념 생명 창조 과정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
패러독스는 세계의 근본에 내재되어 있으며 모든 것에 존재한다. 우리는 이 역설적인 관계의 우상호성을 파악해야 인간과 생명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명을 보다 과학기술이었던 결정론적인 세계관은 원인에 따른 결과 논리와 증명에 기초해서 과학과 진리의 문제를 해명하려 하지만 이런 기계적인 시각으로는 자연을 정확히 관찰하거나 우주 만물의 진리를 발견하기가 힘들다. 가령 우리는 대화가 물질이 필요 없는 의미 전달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화는 무수한 물질이 개입해야 가능한 물질과 의미의 상호작용이다.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음파로 압축된 공기 분자가 이동해야 하고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발달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이 작동해야 한다. 사실 일상적인 세계의 물질과의 의미의 분리가 불가능한 세계다. 따라서 우리의 고정된 관념으로는 생명의 세계를 그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생명의 패러독스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자아타자의 관계다. 자아타자의 운명은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운명에 깊이 영향을 끼친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생충이란 용어는 운명의 사슬을 명료하게 말해준다. 기생은 모든 동식물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가장 적게 해를 끼치는 식물도 햇빛 경쟁을 하면서 자기보다 힘없고 작은 식물의 햇빛을 앗아간다. 다른 동식물의 무수한 죽음과 파괴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기생동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자아타자의 역설적인 관계는 현대 경쟁사회에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우리는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서 보상을 얻는 것보다도 타인을 배신하거나 이용해서 더 많은 돈과 지위, 이득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재수의 딜레마는 배신과 협력의 득실 분석을 통해 자아타자라는 역설적인 관계의 통찰 없이 우리 삶과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수의 딜레마 상황은 비즈니스 협상이든 이혼 협상이든 군비 경쟁이든 간에 우리 일상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이다. 나의 운명과 타인의 운명은 강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 책은 부분보다도 전체보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두 시각의 대립, 생명을 필연으로 기결시키려는 인과론적인 세계관이나 지적인 설계론의 맹점 등 세계를 보는 우리의 결정론적인 시각의 취약성을 환기시킨다. 단순한 여기체에서부터 복잡한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유전적인 불균성을 이어온 진화 과정에는 무작위적인 우연 현상이 지속적으로 개입해왔다. 돌연변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돌연변이는 DNA 연기 서열을 무작위로 뒤바꾸어 인간 진화의 역사를 추적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듯이 미세계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돌연변이가 생명의 열쇠일 수 없다. 진화라는 것 생명체의 본질은 불변적인 자기복제가 돌연변이 같은 수많은 섭동으로 방해받아 실패하는 경우가 무수하게 포함된다. 따라서 진화의 역사에는 우연적인 속성이 깊이 내재되어 있으며 필연만큼이나 생명의 역사를 지배하고 있다. 프랑스의 생화학자 자크 모네의 말처럼 인류는 순전히 우연의 산물이다. 이런 시각은 인간 사회에 풍부한 유비를 제공한다. 예로 경제학자 토마스 셸링은 인종 간의 거주지 분리 현상이 고착되는 이유가 실은 노골적인 인종 차별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의연적인 현상에 기초한 인간들의 미묘한 선택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우리가 취미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처럼 애초에 희미했던 선호들이 쌓이고 쌓여서 완전한 거주지 분리가 형성된다. 예측할 수 없는 무수한 우연한 선택들이 예측 가능한 법칙으로 고착되는 현상은 자연의 인간 세계에서 무수히 볼 수가 있다. 이 책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 책은 인간을 포함한 무수한 생명체와 과학 현상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존재하는 역사를 폭넓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룬다. 매혹적인 역설적인 긴장관계는 인간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우리는 또한 자유의 역사를 맞닥뜨리며 살고 있다. 인간 삶은 개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거나 제한해야 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 책의 위험에는 과학적인 관점을 넘어 인간 존재에 대한 통찰에 이르게 한다는 점이다. 김상우가 평가하였고요. 생명과 우주, 자아와 타자, 부분과 전체, 변명과 멸종, 삶과 죽음, 패러독스, 우연과 필연, 과학적인 선택, 과학, 자유의 자유의 진, 너무나도 매혹적인 생명의 역설 속으로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만들어낼 것이다. 자궁 속에서 우리 몸의 각 부분은 복잡한 큰의 시간과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나뉘어라, 죽어라, 평생해라, 평등해져라 등등 태아의 몸에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20세기 대부분의 과학적인 주장과 달리 의미의 물질의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다. 의미와 물질의 이런 역설적인 관계 그리고 삶과 세상의 역설적인 관계들이 이 책임의 핵심 주제다. 다음 세 가지 사례를 보자. 첫째, 악교 수류탄 디아민은 자기적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폭파시켜서 악교 분비샘을 분출함으로써 침입자를 꼼짝 못하게 얽어맨다. 둘째로, 암세포들은 이기적으로 분열해서 자신의 숙적인 몸의 차원을 빨아먹는다. 셋째로, 핵전쟁의 위험에 직면한 한 국가가 적국에게 양보함으로써 상호 공멸을 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선택은 이기적인 행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적도 이롭게 하는 행동이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자아와 타자 간의 긴장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긴장을 보여준다. 수십억 년 전에 모든 생물은 딴세포로 이루어져 있었다. 당시는 빠른 생식과 효율적인 생존이 관건이었다. 생식과 생존에 성공한 세포들은 살아남았고 그러지 못한 세포들은 사라졌다. 생존의 열쇠 요소로 경쟁은 치열했다. 그러나 깊은 시간의 10년 속에 감춰져 있는 어느 시점에서 규칙이 변했다. 세포들은 치열한 경쟁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협동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법도 배웠다. 많은 생물학자들은 진정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생물체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악교 수류탄 개미나 우리 몸속의 세포들이 보여준 이타적인 행동은 위장된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각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 대부분의 좋은 행동이 진정한 이타적에서 나온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렇듯 음미와 물질, 자아와 타자의 역설적인 관계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역설적인 긴장의 두 소리에 불과하다. 역설에서 한 명제와 그 반대의 명제는 하나가 옳으면 하나는 반드시 틀리다. 의미의 물질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명제가 그렇다. 이 명제처럼 역설은 단지 마인드 게임이며 어느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역설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인간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300년의 역사 서구 과학은 우리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내몰았다. 근본적인 역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지식의 종말을 고해섬을 의미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을 한다. 위대한 예술, 각종 경전 등등을 볼 때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이 책은 많은 부분은 생물학적인 탐구에 아래되어 있다. 왜 생물학인가? 역설은 언제나 논리학과 수학, 생물학적인 역설에서보다 추상적인 논리적인 수학, 즉 역설에 비해 한 가지 큰 장점이 있다. 인간과 박테리아 그 안의 분자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곳에서 생물학적인 역설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생물학적인 역설은 생명체의 위대한 통일성을 보여준다.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와 갈등의 많은 부분을 가장 미천한 박테리아들도 공유하고 있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경은 물론이고 수백만 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정학적인 결정에서부터 단세포 유기체들 간의 군비 경쟁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역설로 넉차 있기 때문에 역설에 직면하게 될 경우에 이를 무시하지 말라. 역설에 빠져서 절명할 경우에 역설을 한쪽을 선택해서 그것을 고수하면서 자신의 선택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보라. 여러분이 하나의 역설 속에 놓여 있을 수 있으면 역설 너머를 볼 수가 있다. 그 무엇은 얼핏 보기만 해도 상상 이상의 보상을 가져단다. 거짓말 중에 패러독스, 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명제를 말한다.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챕터 1 생명과 우주 그 창조의 드라마. 우주는 원자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모든 것은 우주다 곁에 우리의 가장 익숙한 그분에 계시는 사람 간의 대화다.
대화가 인간 고유의 것이라는 생각은 다른 형태와 대화는 매우 다르다는 생각을 낳는다. 동물, 식물, 박테리아, 심지어 분자들도 자신들의 섬세함과 유연함 그리고 세상을 형성하는 힘이 있어서 인간의 대화를 초월하는 대화를 만드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작가인 나는 부드러운 내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앞절의 마지막 문장이 나의 논점을 전달하기 위해 적합한지 스스로를 묻는다. 그런 후에 그 문장을 그대로 쓰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또 묻는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입장을 검토하고 선택하며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신과의 대화이며 이는 언제나 우리의 머릿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쓰자. 그리고 다음은 이런 식의 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화 뉴런에 관한 문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나중에 써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러자 뉴런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작가로서의 나의 내적인 대화이다. 또한 모든 책은 작가와 독자 간의 섬세한 대화다. 독자들이 책에 만족하고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독자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한다. 그리고 매 순간 나는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에 선택을 한다. 독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글 쓰는 일을 끝내자마자 나는 책을 출판할 의도로 출판사와 커뮤니케이션한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누구를 위해 이 책을 썼으며 이 책을 통해 내가 이루어져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요약한 편지로 시작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여쭤본 대화와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다. 대화는 이 책과 같은 물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작가의 내적인 대화로 시작된 일이 세계의 물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내적인 대화란 아주 이 땅의 일부 사람에게 발생하는가? 그렇지 않다. 내적 대화는 여러분 모두의 머릿속에 들리지 않는 소리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물었다면 그것도 내적인 대화다. 면접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의 내적 대화를 들어보자. 뭘 입지? 파란 셔츠를 입자. 거기에 초록색 넥타이는 어떨까? 구두로는 넓은 알것서 회색 코트는 또 보수적인 느낌이 주지. 이렇게 이 젊은이 인간 커뮤니케이션한 측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신호, 즉 그가 입는 옷을 통해서 회사 임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옷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민감한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에 훨씬 더 정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면접자의 얼굴 등등.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번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마련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말이 핵심이지만 다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말이 아닌 스킨십, 처음 섹스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말이든 스킨십이든 커뮤니케이션은 두 사람 또는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도 오케리스트를 상상해보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정리는 거의 무관하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에서 한두 가지 특징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다음에 살펴보자. 신호의 세계 불임의 이순의 원장 십자가 큰 키. 자,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신호이며 이 신호가 의미를 또 펜트칠 또 등등해서 십자가 목걸이 가톨릭 신자가 면접자가 손가락 무릎을 두드리는 행위는 그가 긴장해서 보여준다. 악취는 쓰는 음식물이나 시체 냄새를 나타내기도 한다. 물론 우리가 신호에서보다 미세한 특징을 구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한다. 또한 신호가 나타내거나 제조하거나 표현하는 것에서 그것을 신호의 의미라고 부르기로 하자. 철학자들은 보다 정확한 용어로 의미의 의미를 정하기 위해서 한 세기 이상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 문제를 여전히 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철학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 자체에 숨어있는 문제 때문이다. 어떤 것이 나타내는 바를 닮은 신호를 아이콘이라고 한다. 아이콘은 그 신호가 일으키는 대상을 형성한 이미지다. 그래서 일으키는 대상과 일정한 내적인 이유소성을 갖는다. 아이콘 신호의 간단한 예는 풍경이나 사람 혹은 건물을 그린 그림이나 사진을 넣을 수가 있다. 지역 면적에서 상징을 주고받는 그 말과 이력서 같은 것이며 면접 사례는 또한 메시지 전달 의도가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욕구에 꼭 부합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생존게임 포식 유혹 경고 신호. 우리들 대부분은 동물의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이해한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덕컷을 개구리가 네온 빛을 띠면은
포식자에게 물러나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고 수컷 공정이 화려한 깃털을 펼치면 암컷을 유혹하는 것이며 새끼 새가 입을 벌리면 어미에게 먹이를 날려는 신호다. 이런 사례는 동물들이 우리와 유사한 복잡한 신경체계를 갖고 있기에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다. 많은 곤충들은 식물에 기생하거나 식물 속에 생존한다. 일부는 식물의 아랫부분에 알을 낳아서 식물 표면에 번식하기도 한다. 이 초식곤충 부모들은 알을 낳거나 유충이 자랄 식물을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수백 마리의 암컷들이 같은 식물에 알을 낳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라. 상상해보라. 유충들은 한정된 먹이를 두고 죽기 아니면 살기 시기에 투쟁을 해야 한다. 굶주린 유충은 죽고 말 것이다. 이런 메시지에 기원한 완벽한 숙주 식물에 알을 낳으려는 암컷들 간의 특별한 대화이다. 이런 복잡한 대화를 관성들만 하는 것이다. 식물들은 어떨까? 식물들은 굶주린 유충들에게 격을스럽게 갉아먹히는 것이 달갑지 않다. 실제로 많은 식물들은 곤충들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방어한다. 일부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도 한다. 유충들에게 먹혔을 때 식물들은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는 화학 신호를 낸다. 이 신호는 침입자의 천적을 자극해서 식물들에게 날아오게 만든다. 훌륭한 숙주 식물을 찾고 있던 암컷 초식곤충도 식물의 경고를 들을 수가 있다. 초식곤충의 천적들은 이런 대화에 또 한 층을 추가한다. 초식곤충의 천적들은 다른 포식기생곤충이 이미 숙주 식물을 탐색했는지도 알아야 한다.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포식기생곤충에게도 천적이 있다. 인간과 동물의 커뮤니케이션과 그 유사점은 이런 다층적인 커뮤니케이션망 속의 식물은 곤충들을 먹기 위해 다른 천적들을 유도한다. 같은 종의 곤충들은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신호를 내고 일부 종의 곤충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포식기생 곤충들에게 정보를 누스라고 한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에는 여러분이나 내가 가장 익숙한 대화와는 다른 언어적 화학적인 언어가 사용이 된다. 화학적인 언어가 인간의 대화보다도 덜 복잡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에는 인간의 대화와 유사한 요소가 많다. 그 처지는 곤충들의 커뮤니케이션 신호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신호는 초식 곤충의 존재 혹은 경쟁관계에 있는 알이나 유충의 존재를 알린다. 둘째, 이런 신호가 정정부지불식간에 태어난다는 점이다. 알을 낳는 암컷 곤충이 의도치 않았는데도 천적에게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그러하다. 셋째로 이들의 대화는 왜곡될 소지도 많다. 예를 들어서 암컷 초식곤충 중에서 일부는 분비물로 숙주과일에 표시를 한다. 이 분비물은 다른 암컷이 자신의 영역에 알을 낳지 말라는 표시다. 하지만은 다른 암컷은 그 분비물이 수컷의 것인지 암컷의 것인지 구별을 못한다. 따라서 수컷 분비물도 다른 암컷 숙주과일에 알 낳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행동은 곤충의 대화에서 그들은 착오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곤충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두 번 내보냄으로써 그런 오류를 피하려 한다. 예로 일부 곤충들은 나중에 날아올 암컷들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숙주 식물 내부와 외부에 모두 표시한다. 다섯째, 메시지를 보내는 곤충의 종종은 해가 되는 방향으로 엿드는 일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다른 암컷 곤충을 상대로 표시를 했는데 일석에도 포식기생곤충이 달려드는 경우가 그것이다. 애초에 이 표시는 의미는 이 식물은 주인이 있음이었지만은 포식기생곤충에게는 이 표시는 여기는 내가 알을 낳을 곳임을 의미한다. 이런 사례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의미하는 신호가 나에게는 다른 의미를 무엇을 의미하며 또 다른 삼자에게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대화는 그 경계가 모호한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각 층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포식기생곤충은 초식곤충의 표시를 이용하며 또 다른 포식기생곤충은 식물의 화학적인 경고를 활용한다. 그러나 모든 포식기생곤충들은 자신의 대화를 초식곤충과 숙주식물 간의 대화에 연결시킨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서 차이가 있네요.